그 새해 선물이죠. 15장, 15, 16장을 하면 이제 끝나요. 그 앞에 다 있고 15장에 새해 선물 맞죠? 네. 그 새해 선물. 자, 이 새해 선물은 여기 이제 보면 은희경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인 거 아세요? 이게 59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68세 정도 됐어요. 맞죠? 은희경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생존하고 있고요.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고창 출생이에요. 고창. 전라북도 고창 판소리 그 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1995년에 한번 보세요. 그 15장 은희경 작가, 여류 작가죠. 동아일보 신춘문예 중편 이중주가 당선됐고요. 첫 장편 소설 새해 선물이 문학 동네 수상을 했대요. 문학 동네가 되게 유명한 그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대중으로 열렬한 사랑을 받았고 이 소설을 통해 자 여기다 밑줄 때 이 소설을 통해 냉소와 위약 속에 냉소 차갑게 웃는다 기억나요? 네. 제가 냉소라는 거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혼자서 찰냉다 이것도 냉소죠. 시니컬하다 이런 거 위약 아주 악과 이런 거와 관련된 행하는 거 그런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은 작가고요. 신경수 공지영과 함께 신경수도 유명하잖아요. 신경수 그렇죠. 그다음에 공지영 뭐 말할 것도 없고 1990년대 여성문학을 대표한 작가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아름다운 나를 멸시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비밀과 거짓말 이 비밀과 거짓말도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냉수와 풍자보다는 연민과 공감 이런 걸 이제 많이 느끼는 그래서 무슨 웬만한 상 다 쓸었죠. 동서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황순원 문학상까지 다 쓸어버린 그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입니다. 새해 선물. 이거는 이제 새해 선물은 1995년작이에요. 1995년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한 몇 개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 소설의 서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작품에 뭐 새해 선물이 있다 그러면 이 새해 그 은희경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은희경의 새해 선물의 시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번 1인칭 주인공 시점, 2번 1인칭 관찰자 시점, 3번 3인칭 관찰자 시점, 4번 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나오기 딱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런 걸 왜 냈냐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거 안 읽으면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알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진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진이. 이 진이라는 아이는 되게 냉소적이고요. 또 어때요? 관찰적. 뭔가를 잘 관찰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찰력이라고 쓰기 관찰적이라는 관찰력이 있다. 이게 관찰력이 있다. 이렇게 쓸게요. 냉소적이고 뭐가 높아요? 관찰력이 높아요. 그리고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아마 시험 문제 이게 아주 좋은 문제인데 자 어린 화자의 시선을 사용한 효과 이거는 시험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의 세계를 이거 꼭 알았어요. 낯설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자 여기 보면 뒤에 가서 좀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소설 원래 현재는 이 진이가 38살이에요. 맞죠? 현재 38살인데 이 소설 속에 12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설 속에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 왜 소설 속에서 진이는 12살일까요? 그러니까 왜 아니 15살로 선정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20살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왜 12살로 했을까요? 그냥 자 그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쓸게요. 12살로 네? 어린 화자. 그러니까 어린 화자긴 하죠. 근데 이제 어린 화자의 시선. 그러니까 물론 어린 아이의 시선 국가에 맞는데 어린 아이이면서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조숙하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12살. 무슨 말이에요? 12살 여러분 12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면 어른은 아니죠. 주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인데
나는 되게 조숙한 아이야. 대부분이 12살 정도, 그러니까 8, 9, 10, 11, 12, 8살에 가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우리가 볼 때는 어린 아이인데 얘네들이 볼 때는 나는 조숙해.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진희경 작가가 실제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12살로 이렇게 정했다. 뭐 그랬답니다. 좀 이따 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가족들, 여기 이제 가족들도 이제 막 나오고, 이제 어떤 결핍, 갈등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고요.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글의 주제, 이게 이제 더 중요해요. 이 글의 주제를 좀 이야기해요. 이 글의 주제는 성장 과정에, 이것도 이제 그 빌더스 로먼인데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와 자아인식, 나를 인식하는 거, 깨달아가는 거. 이게 주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와 자아인식, 나를 인식해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새의 상징이에요. 지금 새가 계속 나오잖아요. 새가 도대체 뭐냐? 이 새는 자유와 성장에 대한 욕망, 자유와 성장에 대한 욕망.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 이 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딱 좋은 문제입니다. 객관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진이는 어른들을 어떻게 봐요? 냉철하게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또 분위기는 되게 유쾌하면서도 씁쓸해요. 이 분위기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95년 작품이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성장의 서사를 통해서 인간의 위선, 욕망, 삶의 아이러니 이런 것을 할게요. 이 작품은 성장에 가는 과정입니다. 서사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장 서사를 통해 인간의 위선이 뭔지 알죠? 위선. 그다음에 욕망. 그리고 삶의 아이러니, 이거를 날카롭게 드러낸 작품.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반어라고 해요. 반어. 여러분 이제 그 시 공부하실 때 이제 배우겠지만 이 아이러니라는 건 반어예요. 반어는 뭐냐면 그 실제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애들이 막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 뭐라 그래요? 잘한다. 이러죠. 잘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뭐 이게 잘한다는 건 반대, 현재의 말과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 주인공의 진이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인물 관찰력이 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는 가족이나 어른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 생활을 하고 있죠. 어른들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또 중요한데 제가 좀 지울게요. 진이는 순수함을 점점 잃죠.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진이의 특징이죠.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그 뭐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진이가 성숙해가는 과정 자체가 그런 모순을 인식하고 나서의 성숙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어떻게 성숙이라고 하냐면 냉소적 성숙이라고. 성숙은 알겠죠? 냉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갑게 웃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니컬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사람 시니컬해. 이게 냉소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차갑게 웃는다는 게.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렇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 자아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자, 자아의 분리, 이 부분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필기하셨나요? 이 소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좀 꼭 알아들어요. 설명해. 자, 자에 불리는 두 가지 나눠진 하나는 보여지는 나와 또 하나는 바라보는 나와. 좀 보여지는 나는 뭐냐? 이거 가짜지, 가짜지. 그러면 바라보는 나는 뭐겠어요? 얘는 진짜지. 그러면 보여지는 나는 뭐냐?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나.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나. 뭐 하는 나. 또는 뭐예요? 잘난 척 연기하는 나. 잘난 척 연기하는 나. 이게 보여지는 나. 연기하는 거, 우리 연기자를 연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라본 나는 진짜 진이라고 그랬죠? 냉정하게 분석하는 나. 얘는 냉정하게 분석하는 나. 또 하나는 뭡니까? 내면에서 관찰하고 감시하는 나.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인물을 보면 두 가지의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보여지는 나는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진이는 이렇다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세요? 한 사람 내에 우리가 누구나 그렇잖아요. 선하게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은 다. 시킬 박사 하이드처럼. 그래서 이런 면과 저런 면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이는 뭐 그 타인의 위선 이런 것을 그 뭡니까 꿰뚫어 보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상당히 순수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지 않은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에는 진이도 있고 어른들도 등장을 하는데 이 어른들은 뭐예요? 어머니나 주변 인물들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진이라는 아이는 어린 12살 아이로 나오니까 이 어른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른들은 어때요? 그냥 겉보기에는 어때요? 되게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보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보이지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욕망과 위선에 지배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욕망과 위선에 지배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 이해가죠? 뭔 말인지? 겉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욕망과 위선에 지배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허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읽어보셨죠? 허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진이의 첫사랑이고 상대, 뭐 첫사랑 상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 부분 좀 읽어볼게요. 362쪽. 362. 빠르세요. 아 빨리 알겠어. 저만 느끼는 거예요? 빨라요. 아니, 아니 저건 그러니까 자의 분리 말씀하신 쓴 거예요. 게 가리셔갖고 잘 안 보여서 이게 늦어 우리가. 글자. 좀 빠르게. 아니 쓰면서 막아버리는 아, 거야. 알겠어요. 시간이 없는 거지. 그거 없는데 다음 설명 넘어가니까 알겠어요. 이것도 잘 집중이 안 되고 말씀도 집중이 잘 안 되고 두개 다 알겠어요. 놓치는 거지. 좀 네,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적으실 때 반쪽을 적으시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쪽을 하시면 내가 저희들이 하고 이쪽을 싶은 말이 적어서 많아요. 표현이 되는데 알겠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쭉 계속 가리시면서 가리 이야기하고 다 지고 그거 지워버리. 기분 좀 없어. 그러고 나서 지워버리니까 우리는 못. 알겠습니다. 불평이 너무 많죠. 근데 현실이야. 아니 너무 큰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자 적으시면 네. 이 허석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허석이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362쪽에 거기 한 7째 줄 정도 내려가 보면 갑자기 허석이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362쪽은 제가 책은 뭐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여러분 읽으셔야 되고 저는 전체적인 흐름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로 진이야하고 부른다. 내가 그의 낮은 목소리만큼 조용하고 느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불현듯.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이 참 멋진 게 뭐냐면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게 아닌가 여기다 밑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팔이 너무도 무거웠다 여기까지 밑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좀 남자고 좀 등치가 있고 하니까 무겁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모든 신경이 어깨로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하나를 받치고 있는 듯 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 뿐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온 신경이 뭐로 집중됐어요? 어깨로 집중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걸 그러니까 키라는 눈치는 아닌 거죠. 여기서는 설렘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긴장의 극치다. 설레면서도 긴장하는 거예요. 설렘과 긴장의 극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설렘과 긴장. 우리가 설레임 이건 잘못된 거 알죠? 설렘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설레임 이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맞춤법과 표준어 공부하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네, 어쨌든 그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게 표현 중에 이 신경숙 작가의 되게 그 필력이 좋은 게 뭐냐면 쭉 내려가다가 좀 읽어보고 자 언제 갔는데요? 응 내일. 보이죠? 밑에서 한 8제쯤인가요?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깊게 찌른다. 나에게 있어. 자, 요 표현이 정말 자기의 명편이라고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밑줄 쳐보세요.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항체라는 게 엔티바디잖아요. 우리가 이 몸에 항체 주사를 놓으면 그거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사 놓는 게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별의 고통을 느끼면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이분은 되게 좋은 게 그 설명을 또 해줘. 그렇죠?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 또 내가 두 개로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잘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졌죠. 옆으로 했어야겠는데. 이렇게 쓰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서술 방식. 그러니까 서술 방식 당연히 1인칭이라고 했잖아요. 4배칭. 1인칭 시점이에요. 근데 1인칭 시점 중에서도 누구의 시점이냐면 진리의 시점이죠. 진리가 중심인 거니까. 진리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1인칭으로 하는 거는 뭐냐? 인간의 뭘 넣냐? 내면 의식과 판단. 이걸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진리의 시점으로 한 것 자체가 내면 의식과 판단을 강조.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그냥 사건일 것 같잖아요. 단순 사건. 근데 이 단순 사건 전달이 아니고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해석 중심의 서술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요 섬의 그 사랑 손님과 어머니 있죠.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랑 손님. 예, 원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고 써서 그게 그 작품이 어린아이의 그 5살 먹은 아이의 시선으로 오키 맞나요? 이거 되게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때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관찰자 시점이에요. 오키는 잘 몰라. 그냥 오키의 시선으로 어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키가 주인공은 아니잖아. 맞죠? 이해가요? 근데 여기에서의 진리는 자기가 주인공이면서 1인칭 시점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저지 코신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가의 작품 중에 그 색칠의 기세 이런 작품이 있어요. 하늘을 빼앗긴 새라고도 하고 이런 작품 저지 코신스키라는 작가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작품을 읽어보면 완전히 어린아이의 시선을 쓰거든요. 근데 색칠해진 새가 뭐냐? 유색인종을 봐요. 새가 색칠해졌다는 거잖아요. 유색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걸 엄청나게 잘 써놨는데 여기에도 주인공이 아주 어린아이로 나와요. 아주 어린. 제가 대학 3학년 때 미국 소설의 이 저지 코신스키의 색칠해져서 읽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장 하다 끝나는데 방학 때 끝까지 막 다 읽은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그 내용들을 되게 잘 써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성장 소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의를 좀 설명해요. 의의, 이 소설의 의의. 지금 아까 이게 몇 년작이라고 그랬어요? 1990년작이라고 했잖아요. 의의를 좀 설명해요. 이렇게 이제 작품을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작품의 뭐 그 세부적인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걸 물어봐요. 너무 여러분이 막 뭐 작품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 이런 거 나오진 않아요 절대. 너무 겁먹고 쓸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1990년대 한국 소설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는 또 뭐예요? 개인의 한 개인자는 진이라는 내면과 일상에 집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 뭐 거대 담론은 아니죠. 그래서 이념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우리가 거대 담론이란 말 들어봤어요? 아주 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게 이념이라든가 역사거든요. 이것보다 개인의 의식 이런 것을 탐구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순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수하게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윤동주라든가 이런 어린아이의 동심의 세계로 바라볼 때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윌리엄 워즈워드 같은 경우는 무지개 레인보우 시에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이라고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이 뛴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어릴 때 무지개를 보면 막 가슴 막 뛰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봐도 뭐 그렇게 뭐 가슴 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어렸을 때 막 어릴 때는 무지개를 못 봤고 네? 지금은 봤어요. 무지개를 봤어요. 지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워즈워드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간직하고 싶다. 요지가 그거예요. 이 워즈워드의 생각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순수하게만 살면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죠. 난 되게 순수하게 살아. 막 나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나요? 세상이 그래요. 내가 너무 순수하기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순수할 수 이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순수할 수 없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되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소설이에요. 성장. 여러분 성장은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은희경의 관점에서는 성장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 성장은 축복이 아니래. 뭐냐? 세계의 위선을 알아보는 과정. 세계의 위선을. 그러니까 이 윤동주나 이런 작가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결이 맞죠? 그런 결이 달라요. 성장한다는 건 뭐냐? 축복이 아니고 이 세계의 어떤 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봤지만 삶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막 여러분 인생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다 정말 그렇게 저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쓰기가 힘들잖아요. 삶이라는 게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12살 소녀의 시선으로 뭘 바라봐요? 어른들의 위선, 허위 이런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넘겨보시면 작품 해설을 보면 드러난 여성 주체의 성장서사 이렇게 써놨죠. 370쪽.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만 조금씩 보면 갈게요. 자, 1990년대 여성문학의 부상.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여성 작가들이 막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공지영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나왔는데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 1990년대 이 사랑을 받은 작가다는 거였죠.
여기서도 보면 다른 거는 건너뛰고 자,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370쪽에 성장 소설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맞죠? 또 새로운 여성 주체의 등장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살 소녀가 관찰하고 직접 겪어낸 60년대 후반의 아프면서 도발적인 이야기는 성장 소설 특유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 다음에 페이소스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페이소스가 뭐냐면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데 감정. 이거의 반대가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알아두세요. 여기는 이제 페이소스라고 써놨는데 이걸 이제 파토스라고 돼요. 파토스.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제 페이소스고 감성을 가리켜 감성. 근데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냥 감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안 써요, 이 작가들이. 이야기 공부는 있어 보이게 쓰려고 공부를 한 표를 내잖아요. 페이소스 이런 말 집어넣잖아.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하니까 나는 영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영어를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어떤 뜻이다 이런 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이 압권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여성의 문제들 이런 걸 잘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이제 이것도 좀 설명하면 페미니즘이라고 하고요. 또는 여성적 글쓰기라고 해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3학년에 올라가시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비평에서 페미니즘이라든가 여성적 글쓰기. 이 여성적 글쓰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여성 작가는 여성적 글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서사 혹은 세태소설 371쪽 2번 이거 뭐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태소설은 여러분이 그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고 앞에서 그건 안 보여요. 천변풍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박태원에 이게 청계천변풍경. 저희 그때 그 윤동주 문학교 갈 때 천변풍경 가려다 못 갔잖아요. 이게 청계천변풍경이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세태 소설이에요. 누구의? 박태원. 나중에 이제 학년 올라가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세태 소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 그래서 69년 세 번째 줄에 있죠. 지방의 소업을 배경으로 1인칭 환자 진이가 자 이렇게 자랐는데 여기 나왔죠. 우울증으로 6살 때 자살하고 아버지 사라져버려요. 두 채의 살림집과 가게집을 거느린 감나무집 주인이 외할머니다. 감나무집에는 뭐 여러 개 살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이가 자 그다음 단락을 보세요. 그다음 단락. 진이가 관찰한 372쪽의 두 번째 단락. 어른들은 하나같이 성숙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나왔죠.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이의 생각. 그러니까 진이는 12살인데도 되게 성숙하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진이의 눈에는 그 어른들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이의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보시고 뭐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 이 373쪽의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이 세 선물은 중심서사 앞뒤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가진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뭐냐면 프롤로그는 작품의 앞부분에다가 뭘 쓰는 거예요. 프롤로그라고. 이 작품이 나오면 그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좀 쓰는 걸 프롤로그라고 하고 에필로그는 끝부분에 어떤 소설을 막 쓰고 나서 그 소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몇 줄 내 느낌을 쓰는 거예요. 에필로그를. 에필로그, 프롤로그. 그래서 그 현재 시점에 내가 등장하고 현재 나는 나오죠. 30대 후반의 전문대 교수로 유부남과 교제하는 싱글 여성. 비윤리적이고 반사적으로 보이는 현재 나는 위약으로 외로움을 버텨낸 진이와 닮아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 끝부분에는 아버지가 나타난 다음에 후일담이 짧게 서술된다. 그렇죠? 진이는 아버지를 따라 임신한 새 엄마가 있는 집으로 가서 부모가 존재하는 표면적으로 그런 가족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위약과 거리두기, 문제적 여성 주체 등장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12살 이후에 진이의 모습은 어때요? 순수와 거리가 먼 소녀, 사랑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12살 정도가 되면 되게 순수한 모습의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말은 12살이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30대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이라고 하는 게 375쪽의 마지막 달라고 해서 삶도 그런 것이다. 어이없고 하찮은 우연히 삶을 이끌어간다. 이게 낫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이 자기 방어의 기제란 말이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진의의 독백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의 상처를 다스리기 위해 자기 방어 기제로서의 위압과 냉소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방어 기제란 말이 굉장해요. 이걸 영어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방어 기제의 대표적인 제가 전에 한번 설명 안 드렸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 대학로에 사는 유명한 영국이 라이어가 있거든요. 라이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여자하고 동시에 막 이렇게 사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 서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라이어인데 결국 거짓말하는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그건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뭐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그래서 방어 기제로서의 위압과 냉소가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쭉 내려가 보면 밑에서 넷째 줄 이 소설은 진의의 지적인 분석력과 성적 호기심을 억압하지 않음으로써 개성적이고 문제적인 여성을 만들어내고 은희경은 자 그다음에 여기다 밑줄 좀 펴서 세 줄. 밑에 세 줄. 주범적 여성성에 순응하는 것이 성장 혹은 성숙이라면 굳이 그것을 따를 이유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희경의 작품을 읽어보면 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현실이라든가 이런 걸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도 항체도 이야기했지만 반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